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 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이번 총선이 끝났습니다. 끝난 후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 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5개월 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서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미 과일 채소 중심의 기록적인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 평균을 넘었습니다. 35개 회원국 중에 무려 3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최근 고유가 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 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태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해에 상저하고를 노래 부르던 상황과 같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유가가 오를 때는 과도하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찔끔 내린다, 이런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깨에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 주문만 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당국의 상황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경 요구를 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반대의 뜻을 내놨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에둘러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과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주요 경제당국 인사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분기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0.3% 감소한 이후 4분기 연속 0%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이 1.4%로 1% 성장에 그쳤고 이것은 IMF 이후 일본보다 처음으로 뒤처진 수치입니다. 이거 심각한 흉작을 겪은 1956년에 0.6%를 기록했고요. 2차 오일 시콜을 겪은 1980년에 마이너스 1.6%, 외환위기 겪은 98년에 마이너스 5.1%,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에 0.8%,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된 2020년 마이너스 0.7% 이후 최악의 경제 실적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보면 그럴 만한 사유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뚜렷한 사유가
그 글로벌 환경의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속에서 우리 경제 성장이 경제 성적표가 아주 나쁘다는 겁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1%로 유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희망 사항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현재대로 가면 과일, 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고 각종 공산품의 외식 가격도 고공행진입니다. 또 미뤄놨던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리스크 확대로 유가와 환율은 급등해서 고물가가 장기화될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대출이자 늘어나고 고물가로 경기는 여전히 어려우니 은행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고 민생이 파탄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가 경정 예산을 제안한 겁니다.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자는 특단의 조치를 좀 같이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근데 정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 위기의 원인이 정부의 무능에도 있습니다. 특히 재정관리 능력이 최악입니다. 2023년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했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2024년 국세 수입 예산이 대비해서 8.7% 감소한 356.1조 원을 국세 수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돌보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정부는 초지일관, 세수 확보보다는 재정 지출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한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 확보를 한 이후에 지출 구조 조정을 같이 수반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감세에 기반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도리어 지금 재정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 3주체가 가계는 소비가 줄고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가계 소비도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무 역할을 정부 재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실패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민주당의 추경 제안을 반대한 것은 염치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지금은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일부 보수 언론과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요. 재정 적자의 절대 금액을 줄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느냐 나빠지느냐는 소위 분모라고 할 수 있는 GDP,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축소지향적 재정을 운영하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즉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경기는 침체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